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감정평가사의 이성준 평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감정평가 실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목차를 굉장히 고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차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이드, 길잡이를 만들어 주고자 특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암기를 통한 목차의 이해가 아닌 목차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를 이해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강의와 기초문제 풀이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 GS 문제를 푸실 때 내가 목차 구성이 좀 많이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만한 특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특강 내용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목차 우선 답안지, 실제 저희가 감정평가 실무에 있어서의 시험장에서 쓸 답안지에 대한 특징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두 번째 핵심 내용이 되겠죠. 답안지에 대한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제 기출문제와 GS 문제에 있어서의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차 구성의 전반적인 틀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답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 내용,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감정평가 실무 시간에서 맞닥뜨리게 될 답안지인데, 그 답안지에서 기술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제가 칠판상에서는 여러분들의 가독성을 위해서 파란색을 쓰지만 실제 시험장에 있어서는 반드시 검은색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도 항상 검은색으로만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가 되겠죠. 2026년도 감정평가사 시험 답안지라고 써주시고, 그 밑에 첫째 과목은 감정평가 실무라고 과목명에 꼭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과목명과 관련된 하나의 그 안타까운 에피소드가 있는데, 요거는 뒤쪽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자 확인 사항에서 확인안을 체크하는 연습을 GS 연습 시간, 또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니면 개별 스터디에서 연습할 때도 항상 이 루틴대로 좀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루틴들이 하나씩 모여야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긴장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루틴으로 좀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 보시면 연습지와 이제 실제로 답안을 기술할 페이지가 나오는데, 우선 연습지 이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성명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수험 번호 이렇게 쭉쭉 써 나가도록 연습을 해 보십니다. 자, 연습장. 저는 이 연습장을 과연 써야 되는지에 대한 좀 의구심이 좀 드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계시는 GS 문제, 지금 연기 12주차 1기가 이제 들어가는 시기인데, 이 당시에는 특별히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시험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장 안에다가 많은 여러분들이 써야 될 중심되는 포인트 내용 등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시험장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상상을 해 보시면, 아마 20페이지 내외에 있는 감정평가 실무 문제지를 받아보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지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료들이 너무 헷갈리게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배열까지도 생각하는데, 내가 답안지에서도 맨 처음 앞에 있는 연습지에 썼던 내용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연습장에다가 아무 내용을 쓰지 말아라. 쓰지 말고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문제지 있죠. 문제지에다가 해당
쟁점 사항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심적인 내용 등을 문제지에다 좀 적어놔라. 그렇게 좀 연습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2036회 시험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35회였죠. 35회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저랑 이제 친분이 두터웠던 학생분이 있었는데 그분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거든요. 저는 합격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합격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한 과목이 0점 처리가 됐습니다. 0점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도 안타까웠지만 저도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왜 0점 처리가 됐을까 했더니 이분이 이 연습장에다, 제가 그렇게 연습장에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내용들을 쓴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내용들을. 근데 이 연습장에 수험 번호나 이렇게 이름, 자기를 특징 지어 놓을 수 있는 문구가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 갖고 답안지 교체를 하셨습니다. 답안지 교체를 하셨는데 하필이면 이 답안지 교체할 때 이 과목명에다가 과목을 잘못 쓰신 거예요. 과목을 잘못 쓰신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빵점 처리 당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연습장에다 좀 안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 등이 아니다 라고 하면 연습장을 좀 안 쓰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연습장에서 안 쓰면 내가 시험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디다 정리를 해둘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다 보통 쓰시라고 그러면요, 시험지죠. 시험지에 2쪽 내지 3페이지에 보시면 보통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안에 대상 물건에 대한 확정 내용과 중요 쟁점 사항 등이 이제 포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진된 내용 중에서 이렇게 시험지라고 생각하시면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시험지가 있겠죠. 그러면 시험지 2쪽에서 3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부분에다가 해당 위디오에 있는 빈칸이 있습니다. 이 빈칸에다가 대상 물건에 대한 확정 내용,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대상이 무엇인지, 기준 시점이 무엇인지, 감정평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만약에 조건이 있으면 조건에 해당되는 중요한 쟁점 사항이 무엇인지를 다 일일이 이 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놔요. 왜 그러냐면 해당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고 장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 형광펜 따위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는 걸 다시 찾는 거는 시험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신다 하더라도 해당 페이지 부분에 좀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리할 때도 굳이 내가 토지 또는 복합부동산을 평가를 한다 그러면 복합부동산에 다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조건부가 없으면 조업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이 알아볼 수 있는 루틴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팁이 뭐였냐면 좌측에는 대상 물건 확정에 대한 내용을 썼습니다. 확정에 대한 내용을 썼고, 우측에는 해당 물음에서의 쟁점 사항을 썼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단지를 반드시 써라 라는 거, 그리고 해당 문제에서 시상가액 조정이 핵심이다. 그리고 세 번째 수익가액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중심적인 내용들, 잊지 말아야 할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연습지 안에서 해당 내용을 좀 쓰지 말고 또 시험지 안에서 해당 내용을 좀 기술을 해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의 팁이니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답안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이제 목차에 앞서 답안지 구성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답안지 구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첫 번째, 우선 글씨 잘 쓰면 좋습니다. 글씨 무조건 잘 쓰면 좋아요. 그런데 이 글씨를 내가 못 쓰는 상황에서 너무 잘 쓰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씨는 알아보기 쉽게, 즉 가독성만 좋으면 됩니다. 가독성을 높여서 쓰도록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두 번째, 수정액, 화이트라고도 하죠. 화이트를 써도 되느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화이트를 쓰는 거는 비추해 드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화이트가 인정되는 해가 있었고 인정되지 않았던 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화이트 쓰는 걸 연습을 했다가 그 해에 화이트가 사용 불가라고 내용이 나오면 멘붕이 와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계산기 놓을 수 있는 공간조차도 부족을 해요. 여러분들 보통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책상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럼 그 책상 밑에 놔둘 수 있는 것들은 뭐 펜 한두 가지 종류, 그리고 이제 계산기가 되겠죠. 그거 위에 또 화이트까지 놓은 상태에서 내가 틀렸다 그래서 화이트를 꺼내서 다시 지우고 그 부분을 메꿔 놓는 그 시간이 굉장히 아까워요. 그래서 이왕이면 수정액을 쓰지 않고 내가 만약에 글씨를 틀렸다 그러면 단어 또는 한 문장이면 이렇게 두 줄을 깨끗하게 그어 놓고 이어서 쓰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전체 페이지, 이런 경우 있으면 안 돼요. 전체 페이지에 대한 수정을 표한다 그러면 크게 X자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나는 깔끔하게 보여야 된대 라고 하면서 작아갖고 그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정도까지의 노력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시간 1초, 2초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준비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원래 35회 이전까지는 전체 16페이지 100점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35회에 갑자기 사전 예고도 없이 해당 페이지 수가 20페이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러면 20페이지 되니까 20페이지가 100점이고 얘를 한쪽당 5점으로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글씨를 늘려 쓰려고 그러고 장수를 늘리려고 해요. 연역을 좀 알아보시면 이 16페이지 쓸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법규는 18페이지, 그리고 이론 17페이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좀 글씨가 좀 빠른 편이었어요. 그래서 글씨가 빠른 편이신 분들이 수험장에 들어가시면 한 반 정도, 그러니까 한 30명이 들어가시면 한 15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 사이가 답안지를 추가적으로 한 부를 더 받아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많이 써서 18페이지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부를 더 받아서 딸랑 2페이지를 씁니다. 그렇죠? 얼마나 자원이 낭비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감독관 확인 받아야 되죠. 수험번호 쓰고 성명 써야 되죠. 앞에 있는 내용들 뭐 2권 중에 2권 중에 1권이다 라고 써야 되고,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손해가 많고 자원적인 부분에서도 손해가 굉장히 막심했었어요. 그리고 답안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답안지와 두 번째 답안지, 2권의 답안지가 있는 경우에도 두 답안지를 모두 구분을 해서 같이 첨표를 해야 되는 문제점 등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해당 페이지 수를 20페이지로 늘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얘를 20페이지를 기준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16페이지가 100점이고 내가 조금 손이 빨라서 조금 더 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실력이 되시는 분들 조금 더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많이 고민들 하시죠. 그래도 20페이지 쓰면 유리하지 않냐? 20페이지 쓰면 유리한 게 뭐가 있냐면요, 얻어 걸려요. 그러니까 얻어 걸려서 점수가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딴소리 쓰잖아요. 그러면 채점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르는 거 더 티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양을 늘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적정 페이지인 16페이지 안에서 내가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내실 있게 다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답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시면 답안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론이랑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 답안지를 굉장히 빽빽하게 쓰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론과 법규는 굉장히 답안지를 빡빡하게 쓰셔야 되고, 줄띄기나 칸을 한 칸 띄우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감정평가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출제자도 감정평가사고 채점자도 감정평가사이며 이전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학원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있는 흐름을 보려고 하시는 거지, 글 하나하나씩까지 다 보시는 분들은 보시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좀 답안지를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목차를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로마자 목차를 이렇게 하나를 구했죠. 그러면 쭉 쓰시다가 로마자 목차 띄어졌습니다. 그럼 한 2칸 정도 띄어서 이렇게 목차를 구성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저는 수험생들한테 이 방법을 더 추천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여러분들 1교시의 감정평가 실무 과목을 듣다 보시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래서 갖은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실수가 나왔을 때 칸이 좀 여유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하기가 굉장히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줄 이렇게 쫙쫙 긋고 수정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미리 만들어 두신다고 또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해당 논점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해 라고 했을 때는 뒤에 있는 문제 풀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크게 좀 여유 공간을 만들어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다 확인을 하시니까 꼭 여유롭게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해당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출제가 되는데 1번 문제 쭉 쓰다 보시면 그래서 끝 이렇게 쓰시잖아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법규 1원 실무 끝자 아무것도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쓰다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쓸 시간까지 없었어요. 왜냐하면 또 뒤쪽에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싶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 안 썼으니까 여기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답안지 쓰실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뭐 합니다. 뭐뭐 했음. 보시면 뭐죠? 이렇게 칸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켜주셨으면. 분명히 이거 칸 안에 쓰라고 해당 그 답안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뒤에도 옆에다가 뭐 했다라고 했으면 선저 이렇게 빡 써놓으세요. 이거 다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빡빡한 채점자라고 보시면 요거 내용들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열심히 풀어놓고서 해당 문제에서 부정행위로 걸려서 이걸 빵점 처리될 필요까지는 없죠. 그래서 줄 안에서 반드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들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쓰는 걸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칸에서는 문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문제 1번 이렇게 쓰신 다음에 해당 문제에 대한 배점을 반드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 출제자 네가 1번 문제 내놓고서 네가 배점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제가 누누이 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답안지를 내 기준으로 잘 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왜냐면 채점자는 3,000부를 채점을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게 좀 써주고 좀 이쁘게 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가 개발세발 써놓고서 좀 이쁘게 봐주세요. 그러면 채점자가 이쁘게 볼까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가 문제 1번을 풀고 있어. 그리고 얘 배점이 40점이야. 라는 걸 좀 이렇게 명확하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로마자 문자 이렇게 쓰시고 난 다음에 평가 개요 이렇게 쓰시겠죠. 평가 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위 목차가 있는데 뭐 1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양가로가 있고 반가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양가로가 있고 반가로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본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본인들 루틴에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알아서 쓰셔도 될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기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강사들마다 틀릴 거예요. 강사마다 틀릴 건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게 원래는 이런 줄이 없었어요. 예전 답안지에는 저는 수험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 답안지에는 줄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줄이 생긴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일부 수험생들이 로마자를 여기다 써요. 평가 개요. 이거 왜 여기다 쓰시는 줄 알아요? 장수 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6페이지를 꽉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장수 늘리려고. 꼴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이 줄에서 웬만하면 많이 나가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로마자까지랑 그리고 숫자 1번까지는 요 안에 쓰시고 그 다음에 있는 하위 목차는 여기서 이렇게 웬만하면 여기서 맞췄어요. 그래서 끝까지 좀 써주는 형식. 그리고 이 답안지 끝부분도 너무 빡빡하게 쓰지 않고 이렇게 조금만 여유는 두게 썼습니다. 그래서 간혹 답안지를 보면 진짜 평가교육가 이렇게 중간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거 굉장히 성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채점하시는 분은
감정평가사이긴 하지만 보통 박사급 이상의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교수님급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도 얼마나 논문 많이 보겠어요. 근데 논문 첫째 줄부터 이렇게 쓰면 이건 성의의 문제거든요. 성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평가 개요에 대해서 한번 목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위 목차들은 뒤쪽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학습을 하시고 평가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평가 개요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방법이 두 가지 부류로 크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술형. 그러니까 본권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복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로 경매 목적 평가 기준 시점은 몇 월 며칠이다. 뭐뭐에 유의해서 산정하겠다라는 형식으로 서술형 형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렇게 그냥 표기를 하는데 사실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단답형 형식으로 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답안지를 보시면 대상 땡땡 목적 땡땡 기준 시점 이렇게 땡땡 채워갖고 쓰시는 평가 개요 목차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분류로 나눈다고 하면 서술형이 있고 단답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술형과 단답형에 보시면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물음이 복잡한 경우에 서술형을 쓰므로 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설명을 개요에서 쓸 수 있는 반면 문제는 뭐냐면 얘를 글을 쓰다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까먹어요. 그리고 글 안에서도 오류가 생기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술형을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쓰다 보시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보통 단답형으로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단답형으로 쓸 건지 서술형으로 쓸 건지 한번 고민을 본인들 취향에 따라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개요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 목, 기, 조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목, 기조기라고 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대상, 감정평가 목적, 기준, 시점, 조건, 기준, 가치입니다. 그래서 대목, 기조기라고 해서 해당 이 5가지에 대한 내용을 좀 반드시 좀 써주시되 하나만 여기 조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해당 문제에서 조건부 평가가 주어지지 않고 감칙 규정 제7, 6조 1항에 따라서 현황 기준 원칙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얘가 원칙이잖아요. 원칙이기 때문에 굳이 조건에 대한 쟁점 사항이 없으면 조건이 없음이라는 내용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아니 이왕이면 그래도 해당 내용 등을 좀 써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아요. 쓰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좀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합격하는 답안지를 만들어 드리고 싶거든요. 얘가 없음을 썼다고 해서 플러스 점수를 득점률을 더 높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해당 내용을 쓰면 그래도 5초 정도의 시간을 낭비를 해요. 5초면요 뒤쪽에 있는 문제 한 글자 두 글자라도 써요. 그러면 기본 점수 받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런 거를 득점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시간을 굳이 득점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시간을 투자를 하냐? 저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 그러니까 쟁점화되어 있지 않는 목차 안에서의 내용 등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평가 개요. 평가 개요 안에서 또 뭐가 중요를 하냐면 자 옆에 보시면 지울게요. 평가 개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내용 등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처리 방침을 여기다 쓰시죠. 그래서 처리 방침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처리 방침.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가 개요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한다고 볼게요. 토지는
감칙제 14조 1항에 따른 공시지가 기준법, 그리고 14조 3항에 의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을 한 후 시상가액 조정을 해서 결정함,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내용이 있으면 더 좋아요. 이 내용을 쓰시고 문제 4번까지 완주를 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답안지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완주를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완주를 못하는 게. 그러면 완주를 못한 상황에서 이 내용을 꼭 써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게, 왜 그러냐면, 우선 첫 번째, 나중에 나오는 목차에서, 토지에서 내가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거를 목차에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목차에서도 감칙 규정을 쓰면서 나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처리 방침 안에서 이 내용 등을 써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건 저는 비추합니다. 그래서 처리 방침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대문제, 기출문제급에 있어서의 40점, 30점짜리 대문제 중에서 쟁점 사항 등이 있어요. 굉장히 논란이 되는 쟁점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쟁점 사항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그럴 때만 해당 문제를 쓰는 거지, 요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요거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저희가 감정평가 실무 그 수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쉬운 학급의 문제의 내용들에서 굳이 이런 내용들을 좀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처리 방침은 어떻게 쓰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문제 40점에서 아주 물음 안에서의 전반적으로 해당 내용 등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평가해요. 여기서 목적, 대상, 시점들을 쓰시고 한 칸 띄고 여유롭게 쓰라고 그랬죠. 한 칸 띄고 여기서 쟁점 사항 등을 아주 짤막하게 쓰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아예 목차를 잡는 거예요. 처리 방식. 왜냐면 너무 판단 사항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문제 중에서 아직 여러분들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왜냐면 이미 이런 문제를 풀 정도라면 목차 특강을 들으실 필요가 없이 이미 실력이 많이 올라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서는 처리 방침 안에서 쟁점 사항 등이 4-5가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넘버링에 가서 이렇게 넘버링해서 정리를 해줄 때 처리 방침을 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대문제일수록 좀 처리 방침을 쓰라고 권고를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도 뒤에서 숫자에서 실수를 하고, 굉장히 못 풀어도 당연히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숫자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한 50%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틀리는 숫자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해당 내용 안에서의 판단사항은 다 알아. 그래서 나를 좀 돋보이게 해주는 목차가 바로 처리방침 목차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방침 목차 이렇게 짜주는 연습을 하시고, 또 세 번째 방법으로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평가가 있고, 여기서 처리방침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건물에서 처리방식,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런 방식 등은 앞에 있는 전자에서 말했던 공통적인 사항이 아니고 토지 자체에서만 쟁점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즉 물건별 또는 감정평가별로 쟁점 사항이 있는 경우에서는 해당 목차에서 이렇게 처리 방침을 써 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리 방침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평가 개요 쓰실 때 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음 1, 그리고 여기서 평가 개요를 쓰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렇게 보통 안 써요. 여기서 1, 평가 개요 쓰고 쭉 목차가 이렇게 나가죠. 결정 이렇게까지 나오고, 여기는 물음 2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인 이 물음 1과 물음 2를 구분해서 쓰는 목차 형식은요, 이 안에서 목차가 굉장히 세분화될 때 쓰는 거예요. 왜냐면 목차 순위가 한 단계가
낮아지고 높아짐에 따라서 위에 있는 목차 순위가 굉장히 많이 세분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어디 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쓰시거든요. 그럴 때 요걸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인 목차는 노마자 목차가 처음 시작되는 해당 목차의 형태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이렇게 무릎 1, 2 이런 거 가면요, 이제 뭐 골프장이나 뭐 공장평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 3방식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감정평가할 때 이렇게 세분화돼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좀 첫 번째 처리 방침이나 평가 개요와 관련된 목차에 대한 연습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답안지 목차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답안지 목차. 그럼 목차가 과연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 감정평가 실무에 있어서의 답안지 목차가 곧 이 사람의 실력이라고 봅니다. 실력. 수천부의 답안지를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은요, 이 목차만 봐도 이분이, 이 수험생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요. 명확하게. 그래서 나의 실력을 드러내는 이 목차를 남들만큼의 수준으로 올려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차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좀 엉터리로 써놨다고 그러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시간 내고 돈 내고 해당 문제를 풀어서 답안지를 냈는데 이거 그래도 목차가 좀 뒤죽박죽 있어도 정성껏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정성껏 답안지를 써서 제출해야지만 그 정성이 보이거든요. 채점자도 그 정성에 따라서 답안지를 채점할 수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렸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3천부에 대한 답안지를 3개월 동안 야 네가 이렇게 채점을 하면 충분히 시간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평가사분들, 출제위원급들도 결국에는 평가사예요. 그래서 자기 본업이 뭐죠? 감정평가사예요. 그러니까 일과 시간에는 뭐죠? 가서 감정평가에 평가서도 만들고 영업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짬을 내서 집에 가서 채점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정확하게 정해진 곳에서만 채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시간 내서 채점을 해야 되는 이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루에 몇 부 채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3개월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3,000부를 3개월 안에 채점하시는 그 채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빡빡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런 빡빡한 시간 안에서 목차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안 돼 있는 답안지를 열심히 쳐다봐 주실까요? 반대로 정형화된 목차, 어느 정도 실력이 가다듬어져 있는 목차의 답안지가 최소 500부 이상은 제출이 됩니다. 근데 합격자는 180명이죠. 그죠? 이 500부 안에서 합격자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이 500부에 대한 격식 있는 목차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답안지를 제출한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목차가 이상하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목차가 전반적인 흐름과 다른 목차의 형태를 띠네? 그럼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럼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틀려 있어요. 다 틀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목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목차를 어떻게 짜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안개예요. 목차 전부 다 안개해 버리겠다라는 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문제가 1000개의 문제가 있으면 문제 1000개에 따른 목차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안개하실 건가요? 안개하실 수 없죠. 안개에 대한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목차의 흐름 정도만 암기를 하시는 거지, 각 문제별로 이 목차를 굉장히 변형해서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변형되는 목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룰이 뭐냐, 원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정의를
활용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조언해 드립니다. 첫 번째, 원가법 볼게요. 원가법. 내가 원가법으로 건물을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정의를 보시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 목차는 뭐죠? 제조달 원가. 두 번째는 감가 수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상 물건의 가액인 감정평가액이 되겠죠.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 안에서는 사정보정 앞서서에 뭐가 있죠? 사례 선정이 있겠죠. 그래서 사례 선정이 첫 번째 목차가 되겠고,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 해서 마지막에 결정해 또는 비중과해, 이렇게 목차를 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익환원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수익환원법은 이 환원법 안에서도 DCF법과 DCM법으로 크게 나눠지죠. 그래서 수익환원법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결정이 우선적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은 통상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자료의 해석상 당연스럽게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별도 목차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목차, 예를 들어서 수익환원법 그리고 가로치고 DCF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DCF법을 썼다 그러면 첫 번째 미래의 현금 흐름, 그래서 여기서 현금 흐름이 1번 목차가 되겠고, 두 번째 할인율이 되겠죠. 할인율. 그리고 세 번째 수익가액이 되겠습니다. 공시가격법도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표준지 선정이 첫 번째 목차가 나오고, 두 번째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 그 밖 요인 비교, 그리고 난 다음에 6번에 공시지가 기준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시가 기준액이 아닌 시상가액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수익가액도 시상가액으로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각 감정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을 명확하게 명칭을 쓰기 위해서 각 시상가액에 대한 내용 등을 방법에 따라서 가액을 명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게, 여러분들이 목차를 활용할 때 기본적인 내용은 정의를 기준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공시지가기준법을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공시지가기준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표준지 선정이에요. 표준지 선정이 틀리면요 그냥 빵점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표준지 선정이 틀리면 뒤에 있는 개별 요인도 틀리게 되고, 지역 요인도 틀리게 되고, 그 밖의 요인도 틀리게 돼요. 그냥 빵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 고민해 보실 게 뭐냐면, 과연 지역 요인과 이 개별 요인 비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목차 쓰실 때 어떻게 하냐면, 공시지가기준법 첫 번째, 그래서 목차 토지가 나왔겠죠. 토지가 나왔는데 감정평가 방법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이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이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공시지가 기준법을 먼저 쓰겠죠. 왜죠? 항상 해당 물건에 따른 감정평가 방법은 주된 감정평가 방법을 반드시 먼저 쓰셔야 돼요. 반드시 먼저 쓰셔야 돼요. 그래서 공시지가기준법에서의 가장 중요한 표준지 선정을 먼저 쓰시고, 그리고 시점 수정을 그 다음에 쓰게 되실 거예요. 근데 시점 수정부터 살짝 고민해 보실 게 있는데, 사실 시점 수정까지는 저는 그냥 써요. 이렇게 목차를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 뒤에서 밑에서 너무 간략하게 쓰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점까지는 쓰는데, 과연 지역 요인 여기서부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처음에 지역 요인 땅땅 인근 지역 1.00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면 좋아요. 쓰면 좋은데 우리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없어요. 그러면 출제자가 얘를 지역 요인을 인근 지역을
해당 문제에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 요인에 대한 쟁점을 넣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논점화 시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굳이 논점화 시키지 않은 문제를 내가 목차 짜고 지금 풀이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득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는 좋아지겠죠. 이미지는 좋아지는데 얘에 대한 득점률이 높아질까요? 아니요. 득점률 전혀 안 높아져요. 전혀 안 높아져요. 근데 여기서 토지가 한 필지면 괜찮은데 이게 막 4필지 5필지잖아요. 매번 쓰세요. 이거를 매번 쓰세요. 수험생들이 득점률도 안 올라가는데 이거까지 매번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개별 요인 비교 나옵니다. 개별 요인 여기서 1.00 1.00 1.05 0.95 해서 1.01 0 이렇게 써요. 계산 다 했겠죠. 이거 굳이 써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왜 그러냐면 개별 요인을 일반적인 평점만 주어질 때 그러니까 세로가 또는 전면 도로 형상 지세만 주어지는 건요. 그 논점화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시간 다 써 라고 출제자가 의도해서 낸 거예요. 의도해서. 계산해서 한번 시간 다 써봐 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하는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여기서 개별 요인 쓰죠? 그리고 난 다음에 5번에선 그박 쓰겠죠. 그리고 6번에서 뭘 쓰시죠? 여기 공시가 기준에. 공시가 기준에. 그럼 여기서 쭉 쓰시다가 이 1.010 또 쓰세요. 여기서. 왜 시간을 2번 낭비하세요? 왜 시간을 여기서 2번을 낭비해? 그냥 곧바로 여기서 이 목차 안에서 가로치고 1.00 쭉 이렇게 쓰시면 안 될까요? 얘랑 얘랑에 대한 득점률 차이가 크게 날까요? 크게 안 나요. 크게 안 나요. 그런데 어디서 배워 오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목차를 변형 없이 계속 가지고 와요. 1번 문제가 됐던 2번 문제가 됐던 3번 문제가 됐던 4번 문제. 좋아. 내가 1번 문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써. 성의를 보였어. 첫 번째 필지에 대해서. 토지가 만약에 토지가 1, 2, 3, 4, 5, 6, 7, 8개가 있다고 해. 굳이 이걸 다 써야 될까요? 쓸 필요가 없죠. 그때부터 뭐죠? 굉장히 전략적으로 답안지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굳이 쟁점화되지 않았다면 얘를 목차를 뺀다? 빼지 마세요. 빼지 마시고 바로 뭐죠? 여기가 3이 되겠죠. 3이 돼갖고 그 밖에 요인 비치를 여기서 목차를 3 그 밖에 요인 보정치로 목차를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별 요인 언제 쓰냐면 뭐 최근에 기출된 보시면 무형자산 평가에 있어서의 개별 요인 평점을 직접 선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걔는 반드시 목차 짜야 돼요. 그게 뭐냐면 출제자가 해당 물건에 따른 개별 요인 비교치를 산정해 봐 라는 거예요. 해당 시기에서 넣어서. 그런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짧게 쓰면 안 되겠죠. 즉 문제에 따른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목차에 대한 구성을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지성 뭐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쭉 쓰겠다. 그럼 보다 뒤쪽에 반드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거 못 버리겠으면 첫 번째 토지만 이렇게 쓰세요. 첫 번째 토지만 쓰시고 그 다음부터는 과감하게 줄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했던 20회 이전부터는 어떻게 했었냐고요.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표준지 선정도 바로 여기서 했어요. 이종일주 기준, 이종일주 세로가 쭉 기준 샵가 선정 바로 여기 나오죠. 450만원 곱하기 쭉 하고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리고 그 밖의 요인 1.25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시점도 다 안 썼어요. 시 이렇게 딱 써요. 시 그래서 앞에 있는 20도 빼겠죠. 25 11부터 25 7월 1일 녹지 이렇게만 써요. 그리고 산식 하나씩 자체는 써주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놓고 개 그리고 개별 요인 비교치 여기다 바로 써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어서요. 이렇게 풀었을 때와 방금 전에 판사한 내용 등
판서한 내용으로 풀었을 때와 점수 차이가 그렇게 있냐? 물론 이 전 판서한 내용 등으로 썼을 때가 반드시 유리해요. 그런데 이렇게 썼을 때와 방금 전과에 썼을 때 득점률 차이가 1점이라고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판서 내용대로 썼다면요, 반드시 3분에서 4분 정도의 시간을 까먹어요. 계산하고 목차 쓰고 다시 정리하는데 반드시 시간을 까먹어요. 그러면 3분 4분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뒤쪽에는 문제 4번 반 이상은 풀어요. 10점짜리 반 이상. 그러면 거기서 오는 득점률은 몇 점? 3점은 돼요. 최소한. 그래서 여기서 1점을 버리고 뒤쪽에 있는 3점을 득하는 전략을 좀 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목차의 한 구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해당 시간에서 내용을 하는데, 가장 최악은 뭐다? 여기서도 1점 마이너스, 뒤쪽 문제도 못 푼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4번 문제까지 간다는 전제하에서 해당 목차를 구성하는 전략적인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 보실게요. 자, 감정평가 정의 활용하기 두 번째, 감정평가 규칙입니다. 자, 규칙. 개별 물건 기준 원칙. 근데 요것도 조금 설명드릴 게 뭐냐면, 설명드릴게. 파란색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개별 물건 기준 원칙에 있어서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종류를 의미해요. 종류. 그래서 내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종류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기계가 있고, 구축물이 있고, 무형자산이 있다 그러면, 야, 토지도 평가를 하고 건물도 따로 평가, 기계, 구축물, 무형 다 따로따로 각자의 물건대로 평가를 해라 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 의미는 개수의 의미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즉, 토지가 예를 들어서 10필지가 의뢰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1단지가 아닌 이상 해당 10필지 토지 각 필지마다 각각의 평가액을 산정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파트나 구분건물과 같이 이런 구분건물이 10개 호가 의뢰가 됐다 라고 그러면 이 10개 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각각 평가해야 된다는 게 개별 물건 기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나온다고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물건 기준 원칙에 따라서 목차를 짤 때는, 대목차로 봤을 때는 토지, 건물, 그리고 난 다음에 구축물과 같은 무형자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물건별로 평가를 할 때는 물건별로 목차를 짜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모양에서의 물건별로 가르는 방법이 한 번 있겠고, 두 번째는 평가 방법과 복속으로 연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별 물건 기준 원칙 했을 때 안에서 토지와 건물과 무형자산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또 추가가 되죠? 반드시 감정평가의 방법이 개별 물건 기준이 아닌 일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괄 문제에 대한 복수적으로 물음이 나올 경우에는 목차의 형태를 이렇게 변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칙 제7조 1항에 따른 대상 물건을 개별로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익혀두시고, 개별로 했을 때는 각 물건별로 목차를 짤 수 있고, 물건 안에서도 토지가 만약에 10필지면 여기서 또 기호 1, 기호 2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만약에 1단지가 돼 있다고 그러면 기호 3, 4 그래서 1단지 써주면서 목차를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감칙 제7조 2항을 볼게요. 7조 2항. 둘이상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일괄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세요. 일괄 감정, 즉 방금 점처럼 첫 번째, 두 번째 목차가 되겠죠. 개별 물건 기준 원칙. 그리고 세 번째 일괄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사례 선정에 너무 치중하거나 일괄감정평가 안에서의 감정평가 방법 자체에 좀 치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남들보다 돋보일 수 있는 답안지에 대한 문구를 쓸 수 있는 단어가 해당 규정 안에 있어요. 뭐가 있죠? 바로 상호간의 용도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즉, 내가 개별 물건 기준 원칙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원칙이죠. 1학년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봤더니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어. 그러면 일괄평가에 하기에 앞서서 얘를 용도상 불가분 관계를 먼저 판단해주는 목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도 해당 목차를 쓰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에 있는 감칙 제7조 2항에 있는 이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평가하는데 이 내용들까지도 써야 되나요? 다세대 주택 평가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써야 되나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왜냐하면 얘는 감칙 제16조에서 이미 일괄화의 평가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도상 불가분 관계를 굳이 밝혀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분 건물 같은 경우에 쓰는 게 아니고, 통상 토지와 건물로 된 복합 부동산인데 그 안에서의 용도적인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어.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복합적으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어. 그 내용이 있을 경우에 여기다 쓰는 거예요. 또는 일괄 수익가액 같은 경우, 뭐 골프장이 됐든 공장이 됐든 하나의 기업체 형식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 간의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가치가 산정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런 용도상의 불가분 관계가 있다라는 걸 먼저 규정을 해놓고 감칙제 7조 2항을 써서 일괄감정평가하겠다라고 쓰시면 남들보다 훨씬 더 돋보이는 답안지가 되고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차를 쓰실 때도 감정평가의 정의, 규정, 원칙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사망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나오겠죠. 사망에서도 뒤쪽에 있는 구분감정평가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면서 문제를 푸시는데, 물론 그게 맞아요. 문제 풀이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구분평가가 중요한 내용인데, 앞서서 남들보다 조금 더 답안지가 특화되어 있고 예쁘게 보일 수 있다라고 그러면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등을 하나 목차로 보여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또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뭐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가치가 달리해야 되는 바 구분평가하겠다, 처리 방침에서 이런 내용 멘트 하나만 넣어주면 정말 이쁜 답안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토지가 한 필지가 있는데, 이렇게 토지가 한 필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상이고 하나는 잔혹이에요. 그래서 가치를 명확하게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잔혹과 일상 부분을 구분평가하겠다라는 거. 어떻게? 토지에서 1. 처리 방침. 여기서 나는 여기서 구분평가하겠다. 몇 조? 7조? 사망에서 구분평가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목차를 쓰실 때 여러분들 그 규정 쓰실 때 감칙 이렇게 쓰시죠. 여기서 법령의 줄임도 법령 센터 지금 불이 나왔고 지금 다 검색이 안 되는데, 그 안에서 그 법령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칭이 있어요. 그 약칭대로 쓰셔야 돼요. 약칭대로. 자기 멋대로 줄이면 안 되겠죠. 약칭대로 반드시 약칭대로 쓰시고, 실물을 풀 때는 감칙 뭐 이렇게 14조 1항 이렇게 써도 오케이 됩니다. 우리는 바쁘니까. 대신 법규나 이론할 때는요, 제 14조 1항 이렇게 명확하게 풀네임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뒤쪽에 보시면 시상가액 조정이에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상가액이 최소한 2가지 이상이 나왔다고 그러면요, 양자의 가액에 대한 차이가 크다 그러면 시상가액 조정에 있어서가 반드시 채점사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상가액 조정에 있어서의 그 목차를 구성을 하고 어느 정도의 답안지 분량을 채워주는 연습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규정상은 반드시 2가지 이상 감정평가액이 산정이 되는 경우 시상가액 조정, 합리성 검토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목차를 별도로 제시를 하시고 내용을 결론 지으시기 바랍니다. 정의 활용하기 볼게요. 자, 그럼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공장재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통상 공장에 대한 평가는 공장의 평가에 대한 제19조 1항에 따라서 개별 물건 기준 합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물건 기준합.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볼륨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공장 평가는 거의 한 90%는 이렇게 일괄 수익가액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일괄 수익가액에서도 처리 방침을 쓰실 때 아까 용도상 불가분가계, 얘는 어디서 나오겠죠? 계속적인 수익, 계속기업, 기업까지는 아니라 계속적인 수익 예상 해서 일괄 수익 가액으로 산정. 그러면 이 규정 안에 있는 내용을 목차 형식으로 보여주고 나의 실력을 모두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개별 물건 기준 안에서는 공장을 구성하는 애들이 첫 번째 뭐 토지가 있겠고, 이 건물 3 구축물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4 합계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앞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가지 감정평가 방법이 제시됐다. 그러면 쟁점사항은 또 어디에 있다? 마지막에 결정, 감정평가의 결정, 즉 감칙 제12조 2항에 있는 합리성 검토. 자, 합리성 검토를 해주시고 최종 결정액을 쓰는 데 있어서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내용들. 그래서 목차를 안에 있는 정의대로만 풀이를 해주시면 큰 어려움 없이 해당 문제를 풀이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목차에서도 앞에 개별 물건 기준 앞에서도 처리 방침이 먼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처리 방침. 근데 통상 이렇게 감정평가 방식이 2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개별 물건 기준 원칙에서 여기서 이제 처리 방침을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일괄 수익가격에서도 여기서도 처리 방침 이렇게 쓰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워낙 앞쪽에 처리 방침 여기서 하면 2가지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복합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2가지 이상의 감정평가 방식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많아진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감정평가 정의 또 있겠죠. 자, 보시면 기업가치입니다. 자, 기업가치 아니라 비상장 주식입니다.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기업가치에서 부채가치를 빼고 산정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는 게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이에요. 그럼 첫 번째 뭐가 나오겠죠? 두 번째 뭐가 나오겠죠? 개요 나오고 난 다음에 기업가치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부채가치라고 쓸 수도 있고, 부채가치. 근데 통상 부채가치는요, 저희가 이제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그 회계상의 장부에 있는 부채가액을 산정만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목차로 이렇게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통상 자기자본가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가치, 2번 부채가치, 3번 자기자본가치 이렇게 쓰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비상장 주식 이렇게 목차를 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 있는 정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이렇게 목차를 짜 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 기업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번 또 볼게요. 자, 기업가치에 대한 내용,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된다. 수익환원법 안에서는 할인연금 흐름분석법과 직접환원법, 옵션평가며, 그런데 얘네 둘은 거의 안 쓰인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DCF법만 거의 많이 쓰인다라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원가법과 거래사례비교법. 자, 기업가치 나왔다.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무조건 주된 방식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수익환원법.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원가법, 네 번째 거사비가 나오겠죠. 그런데 해당 문제에서는 기업가치는 통상 원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을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그리고 자료도 다 수익환원법 안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해결이 됐을 때 목차가 변형이 되겠죠. 왜냐면 기업가치를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산정할 때는 첫 번째 영업 관련 기업가치와 세 번째 비영업용 자산의 합이 곧 기업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차가 변형될 수 있어요. 따라서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명확한 암기가 첫 번째 우선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자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보시고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목차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목차를 단순하게 외운다기보다도 기본적인 목차 내용을 감정평가 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문제 안에서 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 등을 통해서 안에 있는 목차를 구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실 어렵죠. 물론 어려워요. 왜냐면 정의 자체를 외워야 되니까.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차를 첫 번째 감정평가 정의를 활용하는 형식에 대한 목차에 대한 이해는 법령상 특히 감정평가 실무 기준, 그리고 나아가서는 토지보상법이 되겠죠. 안에 있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의, 그리고 감정평가 방법을 전부 다 좀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암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목차 자체를 외우시는 게 아니고 정의 방법을 암기를 하셔서 이 안에서 암기된 내용을 통해서 목차를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할 수 있게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목차를, 문제에서 나와 있는 목차를 암기하시는 방법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의 물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통합적인 의미로 물어보는 경우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선정하셔. 40조 딱 이렇게 줘요. 제일 어려운 방식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20회 이전에서는 저희 스터디 문제도 그랬었고 기출문제도 대부분에 있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은 뭐냐면 감정평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퉁 하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6회에 한번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최근 들어서 나오지 않다가 36회에 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 선배들이 이렇게 문제 어렵게 풀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은 출제위원급이 됐어요. 그래서 출제위원급이 되다 보니까, 야, 내가 감정평가 방법을 다 제시해 준 상태에서 풀으라고 그러면 이 문제가 너무 쉽지 않아? 자료를 보고 내가 이 방법을 쓸지 저 방법을 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시오라고 해갖고 이렇게 어렵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목차를 짤 것인지가 고민이 되겠죠. 그러면 3방식 6방법에서 이제 세 가지 방법, 임료에 대한 감정평가는 우선 제외해 두고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대물음으로 이렇게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시오라고 그러면 원가 방식과 비교 방식, 수익 방식으로 목차를 크게 짜는 게 우선적으로 굉장히 스탠다드한 방법이다. 다만 대상 물건에 따라서 내가 구분 건물이다 라고 했을 때는 감칙 제16조에 따라서 비교 방식이 주된 방식이 되기 때문에 비교 방식이 먼저 오겠고, 내가 복합 부동산이다 라고 했을 때 토지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의 대상 물건으로 보는 저희 법령상의 태도에 따라서 원가 방식이 먼저 목차 순위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은 보통 개별 물건 기준도 원가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잠깐 딴 얘기를 드린다고 그러면, 저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과 원가 방식을 혼용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일괄감정평가와 구분평가, 부분평가를 전부 다 감칙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7조 1항에서 개별 물건 기준 원칙도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규정 원칙을 아직까지도 원가 방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고, 예전 기출문제들이 원가 방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둘이 혼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얘가 동일한 내용이구나 라고 보시면 또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통합적인 의미로 물어봤을 때는 3방식이 반드시 나올다. 반드시 목차의 구성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물건의 형태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형태가 아닌 종류에 따라서 목차의 순위가 바뀔 수 있다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연습했었죠. 3방식이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T자를 그려라. 그래서 이거 원가 방식이고 비교 방식이고 수익 방식이다 라는 거.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경우는 토지를 말하는 거고, 오른쪽에는 건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 원, 비, 수. 그래서 원, 비, 수가 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물 복합부동산을 평가하고 있어요. 토지, 건물에 대한 복합부동산.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는 공시가 나왔고 비중가액 나왔다. 그리고 건물에서는 원가와 비중가액 나왔다. 일괄 비중가액을 의미해요. 두 번째 T자 옆 오른쪽에 있는 얘가 4래 4가 나왔다. 수익 방식 DCF가 나왔다. 이렇게 자료를 해석하면서, 안에서 자료를 해석하면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목차 개별, 이건 기준원칙 1 토지, 2 건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첫 번째 공시지가, 두 번째 비중가액, 세 번째 결정이 나오겠죠. 건물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원가, 두 번째 비중가액, 셈 합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비교 방식에서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괄 감정평가에 대한 이유, 용도상 불가분 관계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판단을 해주시고 사례 선적, 그리고 사시지계면 형태로 중요한 부분만 목차 형식으로 나서 마지막에 비중가액 이렇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방식은 어떻게 되죠? 수익 방식 쓰시고, 일괄감정평가에 대한 거를 이미 일괄거래사례비교법에서 밝혀줬다 그러면 수익환원법은 밝혀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수익환원법을 써주시고 난 다음에 안에서 현금 흐름 써주시고, 두 번째 할인율, 그리고 세 번째 수익가액 이렇게 쓰십니다. 마지막에 결정, 시장가액 조정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에 대한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자료를 우선 정리를 해 두시고, 이 자료에 따라서 목차를 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를 너무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논리적인 틀에서 한번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체적인 의미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대성 물건의 물음 1에서 개별 물건 기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해라. 물음 2에서 일괄 비중가액을 산정해라. 물음 3에서 일괄 수익가액을 산정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의미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쉬운 목차의 형태예요. 제일 쉬운 목차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굳이 여러분들한테 크게 고민은 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목차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채점하는 입장에서 이제 생으로 여러분들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정말 짜증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까지 짜줬는데, 아니 뭐가 얼만큼 내가 멋있게 이 문제를 풀겠다고 이 목차를 다 변환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건에서 물음 1 엄연히 개별 물건 1 기준 원칙에 따라서 산정하시오라고 했는데, 목차를 어떻게 타시냐면요, 2 토지 딱 이렇게 써요. 3 건물, 4 일괄 갑자기 비중가액 이렇게 나와요. 어때요? 내가 정말 모르는 걸 티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모르고 있는 걸 티내는 거예요. 목차의 순위도 안 맞죠. 그렇죠. 여기는 개별 물건인데 여기는 일괄 비중과액이 나와요. 목차의 순위도 맞춰놔야 됩니다. 순위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 안에서는 개별 물건 기준, 방금 전에 했죠. 개별 물건. 그래서 토지 건물을 구분했을 때 각 평가 방식을 차례대로 그냥 써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일괄 비중가액과 일괄 수익가액 같은 경우에는 왜 일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한 줄이라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등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제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답안지 목차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제자의 의도가 숫자인 경우가 있어요. 숫자인 경우. 즉 33회 그랬거든요.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보통 출제자의 의도가 숫자에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쉬워야 됩니다. 문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의도가 있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문제가 어렵다는 건 뭐죠? 그 안에서 이미 출제자는 문제 안에서 쟁점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하게 맞힐 수 없도록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숫자가 출제자의 의도다. 그럼 쉽다라는 거. 그럼 얘는 전부 정확하게 숫자까지도 좀 맞춰야 된다. 그럼 얘는 처리 방침이나 기타 판단사항에 대한 내용 등을 목차에서 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왜냐면 아쉽게도 수험생들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합격률이 조금 낮아진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숫자인 경우에는 좀 접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답안지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좀 제가 요청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보통 평가를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있는 본인들이 평가를 하셨던 내용 등을 출제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도 올라가고 10억은 기본이에요. 그렇죠? 10억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10억짜리 평가를 하시면서 13억 2,503 2.520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자, 저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그래도 정확하게 쓰시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100만원 단위까지 정도만 써라. 왜냐면 채점하는 입장에서, 저도 채점을 하잖아요.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요거 앞에 있는 두째까지 유효 숫자 둘째 자리 정도까지만 봐요. 물론 여기가 뭐 113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114로 틀렸다, 114로 14억이 나왔다, 이걸 틀리다라고 저는 단정 짓진 않아요. 왜냐면 포커싱이 숫자 있잖아요. 그러면 13을 봐요. 근데 저는 문제를 복잡하게 냈잖아요. 그럼 숫자의 포커싱이 아니에요. 밑에 있는 판단 사항에다 넣어놓거든요. 이 판단 사항을 안 넣고 13억을 맞췄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판단 사항을 다 쟁점화 시켜놨는데 하나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효 숫자 둘째 자리 정도까지만 맞추는 연습을 하고, 실제 시험장 가서는 둘째 자리까지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등까지만 좀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는 쓰지 마셔라. 채점하시는 분도 힘들어요. 자, 두 번째, 대상 물건 확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물건 확인. 즉, 내가 첫 번째 대상 물건이 토지냐, 건물이냐, 유형자산이냐, 무형자산이냐, 이 종류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 확인이 있고, 두 번째는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 물적 특성이 뭐가 있겠죠? 도로, 형상, 지세, 또는 이제 공법상 제한도 있겠죠. 보상평가 같은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 얘를 좀 확정지어 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가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커싱도 이제 크게는 아니지만 대상 물건을 아파트인 척, 구분 건물인 것처럼 꾸며놓은 것도 있고, 이게 과연 토지 건물이야, 구분 건물이야 헷갈려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기출 34에서 이론적인 문제로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면 처리 방침 또는 대상 물건 확정, 이렇게 해서 나는 얘를 구분 건물로 보고 풀겠다. 나는 토지 특성을
중루안면 세장형 평지. 왜? 그러니까 왜를 꼭 써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보겠다. 나는 얘를 1단지로 판단하겠다. 나는 성숙 중인 이행지로 보겠다. 라는 거를 처리 방침 또는 대상물고 확정해서 반드시 쓰고 넘어가세요. 대부분 90% 이상의 답안지가 결국의 결론은 똑같아. 그런데 이 내용을 쓰지 않고 계산 산식에서만 보여줘요. 산식에서. 그럼 출제자가 의도는 요거 판단해봐 라고 했는데 판단 안 하고 보죠? 숫자로만 보여줘요. 그러면 판단하고 넘어가신 분과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신 분의 득점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차를 반드시 빼세요. 그래서 대목차일 수도 있고 로마자 목차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 방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또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까먹죠. 표준지 선정하다가 갑자기 선정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쭉 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러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안 쓰시는 것보단 낫는데 이왕이면 이런 거보다는 처리 방침 안에서 따로 빼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득점률에서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 방법인 경우에 있어요. 즉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는데 이 감정평가 방법인 경우에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3방식 안에서 쓸 수 있는 목차들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신 상태에서 자료를 보고 선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얘를 못 쓸 수도 있고 또는 얘를 못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속임수를 넣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저희 때는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출제 2연급이니까 이런 것까지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숫자와 대상물건 확인, 감정평가 방인 요 세 가지는요. 중급자 정도의 목차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면 중급자 정도 수준이 되시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쟁점 사항들, 출제자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라고 그러면 얘를 목차화로 끌어내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초급자이신 분들은 이 중급자 수준의 세 가지 방법을 좀 연습하는 거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두 개가 있죠. 나머지 두 개는 굉장히 어려워요. 시상가액 조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적산가액과 수익가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계산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그 이유가 어디인지를 밝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뭉개지 마세요. 목차 짰을 때 시상가액 조정 뭐 이런 목차가 나올 수도 있고, 요 목차가 돼서 결정에 있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결정을 쓸 수가 있고, 왜냐면 토지 같은 경우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물건에서도 시상가액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안에서도 반드시 감칙 제12조 2항에 대한 규정을 쓰시고 내가 시상가액 조정에 있어서의 어디에 중점을 뒀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반드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쓰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판단사항. 사실은 이 부분은 고급자 수준이에요. 고급자. 이 판단사항.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대상 물건에서도 판단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연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사용승인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형상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내가 토지가 이행지에 있는데 이행지를 전에서 데려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에서 기준으로 대를 기준으로 평가할 건지 전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할 건지, 그 투자 타당성에 있어서의 투자 타당성을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 것인지 라는 다양한 부분에서의 판단 의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목차를 하나 짜시고 써주시는 게 좋아요. 써주시는 게 가장 좋은 목차는 하나의 판단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비교 방식이다 그러면 여기서 처리 방침에서 여기에 판단 의견을 하나씩 넘버링을 하면서 하나씩 풀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자 코스의 내용이기 때문에 초심자들이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스터디 문제 중에서 간혹 판단 사항들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 이 사람이 얘를 판단 사항을 이렇게 목차화해 갖고 보여줬구나, 눈으로 좀 보여줬구나 라는 거를 베껴 쓰시면 돼요. 처음에는 무조건 베껴 쓰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목차 연습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작네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
26회 문제입니다. 26회 문제. 매각하기 위해서 쭉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 의뢰대 받았다. 물음 1에서 본 감정평가에 정해 층별 효용 지수를 산정하시오. 물음 2 시상가액 조정을 통해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시오. 물음 2에서 통으로 뭐죠? 30점짜리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 내용을 보시면 전용 면적이 나왔어요. 즉 구분 건물이에요. 그래서 구분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목차는 물음 1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죠. 물음 1에서 층별 효용 지수를 산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사례가 나오거나 대상 물건에 따른 층별 효용비가 제시될 수도 있는데 10점에 대한 배점을 봤을 때는 기본적인 사례를 선정을 통해서 효용 지수를 산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수 산정 이렇게 문제를 좀 낼 수 있고, 자 물음 2에서는요. 물음 2에서는 3방식에 대한 내용 등을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구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된 방정 평가 방식 뭐죠? 비교 방식이 먼저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원가 방식, 그리고 세 번째 수익 방식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통상 구분 건물에 있어서의 상가가 아닌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 방식은 통상 산정을 안 하겠고, 원가 방식이 요즘에 핵심이 되겠다라는 거, 여기가 좀 볼륨감이 있겠구나, 볼륨감이 있게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자 시상가액 조정 여기 써야 되겠죠. 왜? 물음에서 뭐라고 그랬죠? 시상가액 조정을 통해서. 그럼 시상가액 조정에서 뭐죠? 여기서 어느 정도 배점이 있다라는 거. 사실 여기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양자 차익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라는 걸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비중 있게 배점을 좀 할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정 어려우시는 분들은, 왜냐면 이 물음 시상가액 조정 물음 이거 굉장히 배점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음 1,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대목차 형식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물음 1과 물음 2가 동일한 목적물에서 목적물의 동일한 목적의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둘을 크게 이렇게 구분하기에는 조금 목차 형식이 어울리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로마자 형태의 목차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문제 볼게요. 얘는 32회네요. 32회. 앞에 있는 목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시오. 가장 어렵게 제시하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보시면 쭉 읽어보실게요.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 의뢰받았다. 첫 번째,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건물은 원가법, 대상부동산의 시상가액 산정. 이미 물음 위에서 뭐죠? 1에서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을 다 줬어요. 너무 쉽게 목차 형식을 제시를 했죠. 그렇다고 그러면 공시지가기준법에서의 안에 있는 다른 쟁점 사항들이 있겠어요. 왜? 통상 뭐가 있냐면 요 같은 경우에는 대상 물건 확정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감정평가 방법 자체는 쉽게 줬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의심해서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물음 위에서는 일괄거래 사례비교법과 일괄수익환원법이 나왔습니다. 양자 안에서의 용도상 불가분 관계가 있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4번에 보시면 시상가액 조정을 통해서 결정하시오라고 물음 4번을 3점의 배점을 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쟁점 사항은 각 3방식에 의한 평가 방법을 우선 적용을 하고, 여기는 기본적인 사항이겠죠. 이거 못 풀면 통과 못 시키겠다는 의도예요. 그래서 1번 물음 1번부터 물음 3까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자료 해석하고 풀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음 4에서 얘가 차이가 날 거야. 그러면 날 거야. 이 차이가 나는 거를 네가 한번 설명해 봐.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두세 줄을 쓴 사람만이 합격권으로 들어갑니다. 즉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었어요. 배점은 여기 있지만, 근데 배점 이대로 딱 3점만 줄까? 아니에요. 여기 다 보여요. 이 사람이 알고 푸는지 모르고 푸는지. 그래서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목차가 좀 구성이 하지만 그 안에서 추출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또 이렇게 해놨네요. 자, N구청장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를 의뢰받았다. 얘는 28회예요. 28회. 자, 첫 번째 물음 미지급 용지의 개념 및 평가 기술을 기술하고 평가 기준을 기술하고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시오. 이미 목차에서 개념 및 평가 기준을 기술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1. 개념 및 평가 기준 해서 개념 2. 평가 기준 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물론 1. 개념 2. 평가 기준 3. 감정평가액 쓸 수도 있는데 이 문장 흐름에서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발 물어본 대로 좀 써라. 물어본 대로. 근데 이렇게도 가르쳐 드렸는데 막상 답안지를 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써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목차를 좀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9회입니다. 29회. 자,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 의뢰받았다. 감정평가 감은 토지의 지역요인 분석하여 인근지역 쭉 보시고 한다. 인근지역의 개념과 판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미 설명하라고 해서 1번 목차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서 여부를 판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판단 사항에 대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목차 안에서 네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논리적으로 보겠어. 채점하시는 분은 힘들 거야 아마. 채점하시는 거 다 읽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어진 목차의 수준에 따라서 목차를 짜 주셨으면 좋겠고, 물음 2에서는 대상 토지의 적정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시오. 낮이 산정 감정평가액. 물음 4에서는 지하 공간에 대한 보상금. 이 지하 공간에 대한 보상금이 이렇게 연결이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의 이비저와 해당 관련된 내용 등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물음 4에서는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해갖고 안에 있는 지하 공간에 대한 보상평가,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 1, 2, 3, 4번 같이 제시된 상태대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물음 1에서 요거 판정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문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회네요. 30회. 기출문제 30회 같은 경우에는 기업가치에 대해서 평가하시오. 기업가치에 대해서 평가하시오라는 게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기업가치 안에서도 수익 방식이 원칙이고, 두 번째 원가가 있고, 세 번째 거사비가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봤을 때 원가와 거사비가 사용될 수 없다라고 그러면 목차가 다시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1. 처리 방침 써서 영업 관련 기업가치와 비영업용 자산으로 합으로 산정을 하겠다. 그러면 두 번째 영업 관련 기업가치 이렇게 변환되고, 3. 비영업용 자산으로 평가하고 마지막에 기업가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또 그 상급 단계는 뭐냐면 물음과 물음 간의 연계성이 있어요. 물음 2에서는 특허권의 잔존 수명 내용선을 산출하고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시오. 첫 번째 유효 잔존 수명 산출하고, 얘는 목차를 바로 보여주면 되죠.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시오. 이렇게만 목차를 따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왜 그러냐면 특허권, 지식재산권에 대한 평가 방식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수익환원법과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비교 방식이 있는데, 해당 수익환원법 안에서도 실실효율을 고려하는 방법, 아니죠. 죄송합니다. 기술기여도를 고려하는 방식과 로열티 공제법이 있어요. 그런데 해당 내용 안에서는 기술기여도를 고려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반드시 영업 관련 기업가치가 얘랑 이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목차 안에서, 물음 안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얘를 끌고 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음 3에서도 영업권 가치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죠? 수익환원법이 원칙이고, 그 안에서도 초과이익환원법, 그리고 영업 관련 기업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영업 투하 자본을 차감하는 방법이겠죠. 해당 문제에서는 영업 관련 기업 가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겠구나 라는 거를 물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제가 해당 문제 안에서 목차 짜는 게 어땠어요?
다 정의와 감정평가 방법에서 갖고 와요. 그렇죠? 영어권, 특허권 다 감정평가 방법을 기준으로 문제를 목차를 구성했고, 그 안에서도 특별히 물음 안에서 제시를 했다 그러면 그 물음 안에서 제시된 내용대로 목차 순서를 짰다라는 거를 좀 캐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의 그 목차 관련 특강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특강이나 합격 설명회 때 해당 문구를 넣잖아요. 여러분들 선택해갖고 감정평가사 시험에 들어오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 딱 한 번 정도는 도끼를 품고 공부를 좀 해서 이 시험 빠르게 좀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